예,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인숙입니다. 오늘 8분을 모시고 100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발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한다입니다. 2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발언이 멈추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오늘 모이신 분들이 우리가 미래를 설계한다입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미래를 설계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해 규칙인데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사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과 현장 질문 그리고 유튜브 질문은 제가 다 모아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질문해 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지웅님부터 아니죠. 먼저 우리 한치영님부터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은 세 분이 2분씩 질문을 하면 그걸 묶어서 이동현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이 질문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역량도 많고 사람 인력들도 풍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라는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들이 섞여서 그 유능한 인재들이 지자체에 유입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실행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력 수급이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공무원 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겠죠. 예, 공무원 채용과 공공기관 일자리 인력 수급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예. 아시죠? 제가 예. 네, 안녕하세요. 아동안전위원회 이재복입니다. 네, 저는 지방자치의 강점이라고 하면 현장성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 예를 들면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환경이 그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교롭게도 그런 사회적 약자라고 부를 수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분들은 어떤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 지방자치에 이야기하는 경우보다는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서 혹은 본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에 이야기하는 경우를 더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자들 혹은 기득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채널이 있는 단체들은 중앙에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욱더 지방에서의 어떤 민원 해결 혹은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이 더 활발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지방분권,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는 지방 정부의 역할, 지방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다혜님. 예. 예,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구정연구단에서 자치분권 연구 담당하고 있는 김다혜 연구원입니다.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서대문 구정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이 제 업무인데요.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사실 기존의 강고한 어떤 중앙 집권식 체제의 변화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기존 체제 스스로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거부할 수 없는 흐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또 패러다임 시프트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생활 현장에서는 하나로 정의할 수 없고 단일한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해결을 하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지역사회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그런 다채로운 문제 해결의 경험들이 축적되고 그것들이 사례로서 사회적 임팩트와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국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국정을 견인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집행부를 견제하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좀 사소하고 소소한 활동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가지실 수도 있고 실제로 감사 과정에서 그러한 지적들도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함께 그 협력적으로 자치분권의 어떤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또 지역사회 3자 간 어떤 거버넌스의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자치법규의 재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방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보관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서대문구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우수고 있고요. 그럼 전 마지막으로 사전에 온라인에서 나온 질문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전달은 이제 코로나19 2019년 지나면서 지방의회, 서울시의회의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는 어떤 건지 그동안 이제 대면 중심의 의사소통이었다면 앞으로의 의사소통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면 좋겠는지가 온라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네 개를 묶어서 이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서울시의원 이동현입니다. 우선 답변은 온라인 질문부터 역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에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의사소통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더 정확히 알면 좋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의회에서의 의사소통이 있을 것이고 지역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있을 텐데요. 우선 지역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은 사실은 시의회 의원으로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의사소통이 많이 부족해지고 또 단절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감을 가지신다면 저희가 만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다양한 요즘은 SNS가 활성화하다 보니까 SNS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이런 서식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의회 안에서는 지금 의회가 현재 장비 부족으로 다른 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회의를 이끌기에는 조금 부족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마련하면서 다시 한번 좀 디지털 형식의 의사소통을 이끌어내려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의 의원님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이제 김다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춘 지방의회, 지방정부, 지역사회 거버넌스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회나 혹은 지방정부에서 현재 각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 활동에 대해서 일부의 잘못된 시각으로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전체가 모조리 그런 것처럼 비판받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역사회에서 각자 주민들의 단체 혹은 다양한 주민협력단체들과 같이 협의를 하다 보면 충분히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발굴해내는 그런 아이템도 많고요. 또 오히려 주민이 주민을 지킨다고 해서 주주지킴이 등을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조금 더 근접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런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즉 의회의 기능성, 의회의 기능과 의회의 순기능이 지역 주민자치들과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것도 대표적인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의회 의원들이 그쪽과 함께 협력돼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즉 지방정부가 주민자치회를 앞세워서 의회를 압박하는 이런 현장도 간혹 발견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갈등의 요소로 좀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 또한 하나하나씩 고쳐가고 혹은 서로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이재복 위원장님께서 제가 시간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의원님한테 2분만 드리니까 부족한데 좀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복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매우 공감합니다. 사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요. 그렇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른 욕구가 다 다릅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갈증감과 저희 시의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감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조례로서 혹은 지역의 특화된 예산으로서 각 계층에 맞게끔 예산을 투입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을 완수하고 싶은데 현재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너무 심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법이라든지 지방분권을 통해서 현재는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게 공식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돼야 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마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예속된 기관처럼 명령권을 지휘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 모두가 함께 염원해서 바꿔나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별 그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예산 편성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치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주신 것들은 유능한 인재가 공공에 입식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현재 만들어져 있지만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볼 만한 게요. 어떤 갈증감을 느끼고 계신지는 저도 이해는 하지만 과연 그게 그러면 채용하게 됐을 때 역시 소위 말하는 계약 임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자리가 지속적이냐? 그리고 혹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다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갖췄을 때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는 것이 맞는지 혹은 공무원 안에서의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등을 실행하는 게 좋은지 즉 전문 공무원을 만드는 거죠. 이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답변은 이 정도로 일단 1차적인 답변은 먼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제한 엄격히 하는데 한치영님 아까 질문을 짧게 해주셔서 혹시 제가 더 좀 말씀하도록 1분 정도 한치영님? 네, 답변 취지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그 순환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한 부분의 전문성만 가지고 해결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뭐 입법부나 행정부나 이 집행기관의 벽을 넘어서 사실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훨씬 더 진취적인 결정들을 하고 좀 더 틀에 박히지 않은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법과 제도에 묶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창의성을 발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쭤봤고요. 단순히 채용이라는 것이 좋은 일자리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손쉬운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위치에 적합한 사람들을 놓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더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용 부분에서 약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방은 어떠냐 이렇게 이해하면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2초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적극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예, 이 똑같은 방식으로 여명 의원님께 세 분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권지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지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계속 발전해 가면서 복지의 기대 수준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지 중에서는 시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기대 수준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전에는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노동이라든지 주거 문제를 다루면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은 이제 중앙정부의 일이다 이렇게 해왔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맞춤형으로 그 지역에 맞는 방식의 어떤 무언가의 삶의 수준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일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법에 의해서는 5% 이하로 정하되 나머지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어떤 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지자체는 너무 그러니까 임대료가 많이 오르니까 우리는 2%로 제한하겠다 이런 논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아예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함이라기보다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노동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똑같은 노동 현장으로 보고 된다기보다 그 지역에 따른 어떤 노동의 모양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제 지자체가 그런 걸 다뤄 나가야 될 텐데 그때 좀 생각하시기에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의원으로 계시면서 느끼는 바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분 40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제가 그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전략 정책 컨설팅 펌에서 일하고 있는 이건학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시의원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이제 시 차원에서 뭐 경제 활성화나 이제 기회 창출 측면에서 뭐 산업계와의
입법 과정에 있어서 의견 수렴이나 협의 이제 메커니즘이 궁금했는데요. 이제 배경으로는 이제 한국 시장이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기업 관심도도 함께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 GR 코리아라는 이 컨설팅업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국가 정책이 변하게 되면 이 영향이 이제 국내 또는 이제 외국계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전략을 재조정하게 되는 그런 요구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뭐 국가 정책이 변경되거나 그 방향성 설정 그리고 시장 내 특히 IT 분야에서는 이제 혁신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대응 차원에서 이제 시에서는 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개정을 자치법규를 재개정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상위 법률에서의 후속 조치에 따른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자치법규를 재개정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 산업계가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들과 이제 소통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의견 수렴 절차, 뭐 협의체나 이런 워킹 그룹 같은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보람님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김대중 정부에서 일자리 고용 정책으로서의 청년 정책이 시작되고 나서 계속해서 대부분의 정부가 일자리와 고용 정책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을 만들어 왔던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2014년에 최초로 그 청년 기본 조례를 이제 제정하고 난 이후에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뭐 주거의 그 살 자리 그리고 여가 부분들 그런 놀자리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청년 참여 문제 지방자치에서도 굉장히 그런 청년 자치의 문제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참여의 문제에 있어서 청년의 설 자리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좀 균형 있게 같이 함께 정책으로서 다루어지고 그것들이 청년 그런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청년 참여 그 함께 거버넌스로서 이제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든지 청년 이제 그 의회라든지 청년 정책위원회라든지 여러 이제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저는 이런 그 민관 협력의 그런 청년 거버넌스는 어느 정권에 이제 또 어느 정당의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상관없이 이제 좀 굳건하게 이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균형 감각과 좀 건강하고 좀 생산적인 그런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제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과 단위의 청년청을 이제 국 단위로 개편하시고 서울 비전 2030 위원회 같은 다시 또 이제 위원회를 만드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지금 이동현 의원님께서 또 원래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하셨는데 그런 그 의회에서의 그 청년특별위원회와의 관계는 또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의 좀 그 새로운 시장 취임하시고 나서의 변화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여명 의원님께는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고요. 저도 이제 온라인에서 나온 질문이 아까 청년 정책에서의 거버넌스의 변화는 무엇인가가 또 같은 질문이었거든요. 그거 같이 묶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참 좋았던 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런 형태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있으면 좋겠다. 오늘 한 번으로 이 모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분기든지 뭐 반기든지 해서 이 주제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여명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선 그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신 질문들 같아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저도 그 역순으로 김보람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사실 저는 보수 정당에서 활동을 해왔던 청년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 기존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청년에게 최고의 복지란,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최고의 정책이란 무슨 뭐 수당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멱살 잡듯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일자리 창출만이 청년에게 있어 최고의 복지였던 그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여기 모여있는 아마 청년들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세대는 특히나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의 세대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날로그 시대에 나고 자랐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디지털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청년을 향한 다양한 의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금 서울시에서 늦었지만 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박원순 시장께서 청년 지방 정부를 지향하면서 청년청이라는 고마운 기구를 만들어 주셨고 그걸 이어받아서 오세훈 시장이 위상을 격상해서 이렇게 미래청년단으로 구성을 한 건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청년들이 운영을 하고 할 것인가 보다는 우선은 의제가 먼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특히나 MZ세대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라든지 또 1인 가구 문제도 빈곤 청년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제들을 발굴하는 와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청년특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동현 의원님 하시던 것 또 이어받아서 늦게나마 청년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문제의식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지역 청년 활동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우리가 삶을 바쁘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우리 서울시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청년 정책들이 다 있냐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청년 활동가를 위한 청년 정책이냐 아니면은 정말 평범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정책이냐를 지금 정비하고 고민하고 하는 와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건학 패널님께서 해주신 말씀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요. 저도 사실 그런 문제의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별다른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사실 법이나 조례 같은 것은 적을수록 좋다는 입장입니다. 하면 되지 않은 것, 안 되는 것들만 명시해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가 나름 민주화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민주주의를 오래 겨쳐오면서 너무 많은 법들이 생겨 있고 너무 많은 조례들이 생겨서 이제는 이 조례가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도 뭐 여야를 떠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기존에 좀 불필요한 조례가 있다, 불합리한 조례가 있다 하면은 그것들을 수정하는 식으로 일을 해오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것에 더해서 뭐 관련 산업계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방식도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지용님께서 중요한 의제를 던져주셨는데 사실 복지라는 것이 사회 안전망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 좀 이런 사회 제도가 산업화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지고 짜여져 왔고 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 복지 제도가 중복되고 얽혀 있고 설켜 있어서 중복 수혜도 많고 한편으로는 사각지대도 많아요. 그것을 정비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두 번째는 잠깐 언급을 한 것이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디스토피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디스토피아라 함은 정말 저숙련 그러니까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직업 수명을 계속 단축시키고 있고 심지어 화이트칼라 노동자라고 할지언정 새로운 기술을 늘 숙련하지 못하면 도태가 돼버리고 인간 소외가 돼버리는 그런 안 좋은 미래상을 낳을 수 있거든요. 여기를 대비하기 위해 사실은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이 기본소득 의제를 먼저 들고 나와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반가운 마음이고요.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 파생할 수 있는 뭐 세제 개혁이라든지 아니면은 복지제도 개편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다 같이 열어놓고 논의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일단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청문의답이거든요. 청년이 묻고 의원이 답하다 이런 타이틀인데요.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청년에 대해서 정말 청년 활동가를 위한 것이냐 청년을 위한 것이냐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이 서울에 투자를 할 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아까 기본권 문제에서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1라운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1부라고 할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한 번 더 해도 괜찮을까요? 예, 저희가 아까 20분에 시작했는데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100분이니까 앞으로 이게 한 번 더 하면 30분, 나머지 시간을 또 자유롭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정해진 질문이 있었는데 1라운드를 지나시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2분을 드릴 테니까 뭐 다른 얘기를 하셔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각자 2분씩 하면 좋은데 이번에 순서를 바꿀까 했는데 지금 막 급하게 어떻게 순서를 바꿔서 할까요? 예전처럼 할까요? 예전처럼 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치영님부터 한치영님 좀 시간을 저기 할까요? 우리 김다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다혜님부터 2분 동안 본인이 아까 했던 얘기를 더 하셔도 좋고 다른 주제를 하셔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오늘 참여하신 청년 패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오셨고 그만큼 좀 다양하고 다측적인 고민들을 담은 질문을 해주셔서 우리 지방자치의 논의가 굉장히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이동현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즉 이런 거버넌스의 문제나 지역사회 활동의 문제가 일부의 일탈이나 그런 잘못으로 전체가 매도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그것을 협력적으로 좀 구축해 나갔으면 우리 지방자치가 아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염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법과 조례는 적을수록 좋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사실 법과 조례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룰을 정하고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틀을 만드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법과 조례가 우선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민자치나 이런 자치적인 역량과 이런 해결 경험이 기반이 된 그런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재복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재복님을 만났을 때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살짝 소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말하려고 했던 내용에 제 사례를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거버넌스를 하면 예전에는 엘리트들만 정책을 만들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민주주의가 사회가 성장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같이 반영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 사회에서 거버넌스가 얼마나 잘 되고 있냐라고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단계까지는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거버넌스가 실현되려면 실제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거버넌스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경험했을 때 그 거버넌스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그 옐로우 카펫이라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를 가지고 전국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옐로우 카펫을 만들고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초창기 옐로우 카펫은 옐로우 카펫이 어디에 설치돼야 될 것인가를 주민들이 같이 마을을 조사하고 그리고 후보지를 정해서 아이들과 함께 투표하는 방식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카펫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고무망치를 가지고 직접 두드리면서 만들었었죠. 제가 그렇게 주민들의 참여를 고집했던 이유는 아동이 안전한 마을이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단순히 어떤 옐로우 카펫이라는 결과물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가 유지돼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아동이 안전한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한참 옐로우 카펫이 바쁠 때는 정말 아침에 부산 갔다가 뭐 오후에 전라도 광주 갔다가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지자체의 그 담당 과장님이셨는데 저한테 우려 섞인 말씀을 이분 네네 알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예. 보통 공청회 같은 거 할 때 주민들이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 다과 드리고 해도
잘 오시지도 않는다. 그런데 옐로우 카펫 하려면 그런 땡볕에 마을 조사도 해야 되고 또 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 망치질도 해야 되는데 그거 주민들 하시겠냐라고 이제 우려를 보내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답변 드렸어요. 분명히 열심히 하실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전국 지자체에서 모든 곳이 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럼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청회 같은 것들은 내가 아무리 의견을 얘기해도 그게 그냥 참고 정도만 활용될 뿐이지 실제로 반영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옐로우 카펫은 아무리 작은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조사하고 투표하고 망치질하면은 확실히 그 옐로우 카펫은 만들어진다는 신뢰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시민들이 열심히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신뢰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그런 거버넌스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옐로우 카펫이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자체와 그런 일반 시공업체가 그 입찰 계약을 통해서 공사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그 거버넌스가 가능했던 이유는 옐로우 카펫이란 것을 그런 관이 아닌 외부에서 NGO가 중심이 돼서 옐로우 카펫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옐로우 카펫에 대한 어떤 뭐 권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중심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NGO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옐로우 카펫이 확대되면서 제도화되면서 그러니까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고 예산도 지자체 예산으로 확정이 되면서 더 이상 NGO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될 필요는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주민들의 참여를 그 뒤에 확산되는 운영 과정에서는 빼놓고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뭐 옐로우 카펫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주민 참여는 완전히 빼져버린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물론 시의회나 이런 지방의회가 집행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하는 그런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저는 집행기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그냥 둘 게 아니고 충분히 예산이나 혹은 조례나 그 외 기타 방법으로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도 거버넌스를 시의회가 오히려 담보할 수 있는 아까 이동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오히려 그 뭐 구청이나 시청 이런 곳에서 이제 예 15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그런 곳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그런 명분으로 해서 시의회를 배제하는 것도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럼 오히려 시의회가 거버넌스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를 더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보장해주고 담보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혹은 그런 방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길게 어떻게 못했는데 저는 이재복님한테 흥미로웠던 게 옐로우 카펫을 만들면서 어린이가 결정하게 한 거예요. 어디다 놓을지 어떤 위치를 어린이가 직접 결정하게 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NGO 할 때는 시민 참여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이게 제도화가 되면서 오히려 시민 참여가 약해졌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바로 정부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이 있을지가 저는 궁금한데 그 이야기로 보겠습니다. 예, 한채영님 부탁드립니다. 네, 전 그 전에 제안에 발제해 주신 거를 꽤 인상 깊게 들었는데 특히 제가 요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회가 뒤처져서 따라가고 그 사회의 변화마저도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게 매우 늦는데 그런 말씀에서 기존에 제정돼 있던 법과 제도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의원님 모두에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혹시 조례 차원에서라도 기본적인 일몰제 다시 말하면 제정할 때 이 조례가 몇 년의 효력을 갖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시도는 해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더 나아가 지방자치 측면에 있어서도 서울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특수한 위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못하는 건 다른 지역에서도 엄두를 못 낼 것 같은데 이런 모범 사례로서 서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뭐가 있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1970년대부터 독일이 고민했던 게 그러니까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법을 만들면 3년이 걸리고 조례가 만들면 2년 걸리면 그때 이미 과학 기술 발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법과 조례의 한계성을 알고 그럼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뭔지를 막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다희님 의견도 같이 연결해서 이 세 분의 질문을 이동현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세 분의 말씀이 정말 와닿기도 하고 공감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뭐 비슷한데 쭉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치영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있습니다. 방안은 일몰자라기보다는 의회는 조례를 재개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 재개정할 때 꼭 반드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조례안을 폐지시키는 폐지 조례안도 있습니다. 그런 형식을 통해서 너무 동떨어져 있는 조례안들은 폐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기계화처럼 딱 이게 지금 현재 맞지 않는다 이게 걸러진다면 참 좋겠지만 현재는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따르거나 혹은 아무래도 의회가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국회와 시의회와 좀 다르게 인력 부족이 나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이 저희는 이 한 개의 과 정도로 이제 입법 담당관실들 운영돼서 국회처럼 한 개의 처 정도가 돼야 사실은 그런 것도 금방금방 걸러낼 수 있는데 현재는 그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지만 지방분권이 활성화되고 지방의회가 위상이 높아진다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조금만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없애야겠다라는 걸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 기본값을 없애는 걸 바라보고 유지시키지 않아야 되면 없애는 방향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필요 없는 법과 제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소멸되고 굳이 관심을 가져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라는 게 수명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기본값을 뭘로 하느냐? 예. 그 부분은 뭐 공감하는 바이고요.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조차도 서울시의회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이런 지금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도 시작 단계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 타 시도의회에서도 충분히 따라오고 같이 논의하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재복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 이제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이 거버넌스가 결국에는 협치이지 않겠습니까? 협치인데요. 그 말씀하신 것대로 제가 현재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주로 그런 격언을 많이 듣는데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아이를 키우려고 해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아이를 키우면 더 바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과 협치라는데 제가 어떤 분께 들은 얘기였는데 벽을 허물 때 누군가는 망치를 들고 누군가는 부서진 벽돌을 치우고 누군가는 허가를 내주고 누군가는 포크레인을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크게 착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벽을 부수자라고 벽을 허물자라고 협치를 한다고 하면 모두가 망치를 들기 희망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참 저희도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옐로우 카페 산 것처럼 저희 성동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린이 꿈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때 반드시 어린이들이 참여를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만드는 단계까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여기 여명 의원님도 계시지만 의회 의원들이 한다고 하면 집행부가 소스라치게 싫어합니다. 반드시 안 하게 하죠. 이유는 저희는 집행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를 집행부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끝까지 문을 두드리고 시도를 하는데도 왜냐하면 저희는 인사권도 없죠.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 해당 공무원에게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또 저희가 느끼고 있는 갈증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 뭐 이게 더 나아가서 지방의회 발전이라면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방의회 의원에도 참 보시는 공무원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행정명령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강제화할 수 있고 이거는 꼭 이렇게 실현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자치단체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김다혜 위원님께서 이제 자치구에서 계시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저도 좀 살짝 궁금합니다. 의회 의원에게 행정명령권을 부여한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공감대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 등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는가? 이거는 조례안으로 한다면 충분히 강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집행부가 끝까지 거부권이 있거든요. 조례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과거에 시도는 있었는데 조례안에서 노력해야 한다 혹은 노력해야 한다나 아니면 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되고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되어버리는데 이 상황에서 이 가운데서의 이 끝없는 토론은 이어지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강제화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고 그쪽 활동을 넓혀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협치나 거버넌스를 하면 우리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말하는 ESG에서의 거버넌스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협치랑 현재의 협치가 뭐가 달라야 되느냐를 봤을 때 우리는 협치 그러면 그냥 두세 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같이 하는 협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만이 아니라 주민 중에서도 산업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이게 폭이 훨씬 넓어야 된다. 이게 협치가. 두 번째는 우리 공청회하고 들으면 협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말하기 때문에 또 데이터로 다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치와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 김보람님부터 질문해 주시고 여명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보람님 부탁드립니다. 네, 나오나요? 네, 여명 의원님 아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아까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이제 그 실제로 그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부분에 특히 또 공감을 했고 뭐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매년 20조 이상의 그 국가 예산이 청년 정책으로서 투입되고는 있으나 이것들이 정말 청년들의 현실에 실제로 와닿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청년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정책들도 이제 그 필요하다라고 이제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그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70%가 넘는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청년 참여 정책이 무엇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인지율은 1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지만 이 정책들이 다가가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인지도가 낮다고 해서 홍보가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저는 지금의 청년 정책들이 너무 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이제 성격 경향들의 그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의 그 청년 집단으로서만 이제 바라보고 마치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지원 대상으로만 초점을 맞고 그 보고 약자로서만 이제 청년들을 대하는 그런 정책으로서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기 청년 패널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뭐 청년 그 굉장히 도시를 매력적으로 하는 청년 소상공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오히려 그런 이 청년들의 그런 다양성을 이제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정책의 그 디테일이 담보되지 않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청년 전문가 분들이나 혹은 그런 청년 소상공인 분들을 굉장히 주요한 그 도시 계획이든 청년 정책이든 그 시의 뭐 여러 정책의 그 중요한 파트너로서 함께 그 시를 경영해 나가는 그 파트너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 하죠? 2분이 지났는데. 그래 그 하나만 그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졌던 그 청년 정책들이 자치라고 하면 청년 자치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같이 함께 이게 실현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집행 기관 아니십니다만 지금까지 청년 정책들이 실행됐던 걸 보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과 유사성, 그러니까 행정의 수용성이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 뭐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청년들의 과제에 대응하는 그 사업들은 여전히 그 반영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해서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싶은 거 얘기했어요. 근데 커트 이건 뭐 예산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그렇게 커트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거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 자치라는 부분을 그냥 말만 자치가 아니라 구호에 불과한 자치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정말 실질적으로 그거를 그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같이 함께 뭐 행정이든 의회든 또 청년 또 민간이든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보람님 감사합니다. 인지도가 10%라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예, 그리고 다음 이건학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 그럼 그 먼저 아까 의원님 너무 좋은 말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약간 희망적으로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 특히 법이나 조례는 적을수록 좋다는 말씀에서 이제 법적 테두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고 이제 아까 네거티브 규제의 중요성 측면도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산업계 목소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이제 희망적으로 느껴졌고, 또 일례로 이제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 신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동향을 보면은 아까 그 김인숙 사회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쩔 때는 기술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그 모든 문제가 생긴 뒤에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만 관리돼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서울시가 이런 선제적 대응을 함으로써 이제 업계와 시민들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합리적 규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컨설턴트로서의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였고, 이제는 이제 용산구에 거주하는 27세 청년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방금 보람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뭐 청년 정책 또는 이제 구민들, 시민들이 이제 자치 측면에서 본인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떤 의견 제시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정책 효능감이 이어져야 질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단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을 시키면 이제 주문 단계부터 배달까지 그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정책도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론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의원으로서 혹시 그런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나 또 그런 구상을 하셨을 때 뭐 해외 사례를 참고하신 경우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정책의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오전에 쭉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시의회가 강화되는 게 이게 자치분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 시의회가 강해지려면 그 뒤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 전문가들이 공론화하면서 오히려 강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의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은 공론화하면서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권지웅님. 예. 네. 네. 권지웅님 저기 시계를 딱 계산해놓고 혼자 보시면서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질문이기도 하지만 제 고민이기도 한데요. 두 가지를 지금 지방자치 30주년 이 자리에서 나눠보고 싶은데, 하나는 대표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명 의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 정책이 청년 활동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표성을 가진 집단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한노인회도 모든 노인들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다만 오래됐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이다 이렇게 치는 거죠. 근데 보통 어떤 신생 집단은 처음부터 대표성을 띈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늘 공격을 그렇게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외시키고 나면 사실은 의원 입장에서 만날 파트너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학위를 딴 전문가들을 그냥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저는 지방자치가 어떤 파트너를 만들어갈 건가에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저도 이게 고민입니다. 어떤 집단은 대표성이 있다고 말할 것이며 어떤 집단은 대표성이 없고 편향적이다라고 말할 것인가,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들이 그 전문 인력을 이제 뽑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년에. 근데 저는 이게 잘 하게 되면 그 정치가 더 전문화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혹여 이걸 좀 잘 못하게 되면 정치가 더 사유화됐다 이렇게 여겨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전반적인 제 생각은 한국 사회는 정치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훨씬 더 많은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로 돌아가는 정치가 훨씬 더 커져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지금 아직 시행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걸 의장이 다 뽑게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와 관련된 고민이나 이런 게 떠오르시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그 세 번째 질문 제가 놓쳐가지고 이것이 뭐죠? 전문 인력 지금. 전문 인력.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네. 예, 질문 잠깐 준비하시면서, 예, 저도 정말 그 대표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 질문이 좋고, 그다음 이제 제가 공지사항으로 답변 준비하시면서,
여기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 질문하셔도 됩니다. 김찬호 교수님 질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질문 나오면 정리해 주시고 우선 여명 의원님 답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사실 나오는 건가? 저는 권지웅 명예부시장께서 그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반가워요. 왜냐하면은 오늘 논의되고 있는 많은 말들 중에 핵심이 사실은 대표성 문제와 관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이동현 의원님이랑도 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청년 정치라는 말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과연 청년을 대표해서 청년이 직접 하는 정치가 청년 정치일까? 아니면은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그런 정책을 만들고 뭘 하는 것이 청년 정치일까라는 그런 고민부터 우리가 해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우선 김보람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른 개인들을 청년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 가는 정책과 그 정책이 담겨 있는 원래 정책은 예산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 예산이 안 나오는 것이고 막대한 예산이 그냥 뚫린 주머니에 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청년이라는 의제가 선거 때 여야 상관없이 레토릭으로 소비되고 활용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선거가 지나고 나서 막상 그 정책을 만들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년인지에 따라 너무나도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그 계층별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 우리 기성 정치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수준의 무능한 정책들이 나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특정 세대만을 위한 수당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지나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공동체에서 낙오된 그런 구성원을 위한 빈곤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세대별 수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우리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것이 노인 수당이죠. 또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청년 수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대를 겨냥한 그런 맞춤형 수당들이 무슨 수당들이 나와버리니까 그냥 전 국민이 그렇게 그런 이름으로 수당을 받는 시대가 결국에는 오고 말겠죠. 이런 논의들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저는 김인숙 사회자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일하는 방식이 있고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각 개인과 시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일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주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죠.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전파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그렇게 의회를 압박해서 뭐 조례나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시민사회가 일하는 방식이라고 봐요. 의회가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예요. 시민 대표로서 서울시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 예산을 감사하고 정책을 심의합니다. 제가 지금 91년생으로 올해 만 30인데 행정고시를 패스한 그 서울대 연고대 나온 그분들이 제 말을 왜 듣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 공간에 한해서는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저의 지적들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게 의회가 일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당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또 각자의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그 유권자들을 대표해서 이 의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대 당으로서 세력으로 있을 때 우리는 또 그 유권자들을 위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의회가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를 늘리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뭐 서울시나 혹은 정부에 시민이 직접 만든 예산, 직접 감사하는 제도 아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더 효과적이고 더 장기적이고 더 대의민주주의의 효과적인 방안은 우리 시민사회를 더 건강하게 더 확장시키는 것이에요. 전 지금은 우리 시민사회가 아직
성숙되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시민사회가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분들 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기를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민사회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일단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아까 대표성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많은 단체와 협회가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공론화되지 않고 이게 되는지, 그게 저는 궁금한데, 저는 그 방법론이 뭘까를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단체 협회를 그냥 한 자리에 다 모아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한 거 내놔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 모인 상태에서 자 1년 동안 공부한 거 내놔 발표해.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협회 단체가 다 발표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나 요만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좀 약간 견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래서 공무원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공무원이 하셔야 될 일은 누가 고수인지 좀 알아봐 달라. 이 협회 그 사람께 그러니까 누가 고수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느 협회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를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런 협회 단체들을 그냥 아예 오디션처럼 막 가수 이런 것처럼 막 경쟁을 좀 시키면 좋겠다. 아까 사회자님 말씀에 질문이 있는데 누가 고수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누가 고수냐라는 거는 왜 숨은 고수 이런 말 하잖아요. 고수. 그러니까 고수. 내가 이런 뭐 어린이 정책을 펴야겠다 그러면 요 분야에 누가 전문가인지, 네네.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이걸 알려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놓고 경쟁을 시키라는 거, 이 사람들을. 그러면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가 또 막 흥분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2라운드가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정말 40분이나 남았어요. 엄청난 시간이 남아서 아까 방식대로 시간을 더 제가 2분씩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혹시 유튜브 질문 없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장에서 여기 젊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김찬우 교수님 질문 있을까요? 마이크를 필요할까요? 어떻게? 예. 저기 촬영하시는 분들도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의견 주셔도 좋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아, 이쪽으로 오시고. 예. 예.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분이셔서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김찬호입니다. 예, 진짜 오늘 제가 기획하긴 했지만 참 잘 기획했다 하면서 자화자찬을 먼저 하게 되네요. 예, 너무 열띤 토론과 그리고 이제 오가는 그 대화 속에서 정말 아까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소회나 이런 것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기획하면서 가장 이제 염두에 뒀던 거는 30주년이 이제 부활 30주년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자전력이 우리가 확보가 된 거예요. 자전력이 확보가 된 건데 이걸 우리가 또 중앙과의 어떤 공전 속에서 그 자전력을 키워서 우리 국가와 사회를 좀 더 좀 성숙시킬 수 있을까, 그 지점을 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 이 자전력이 또 원심력이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또 분산되는 어떤 그런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는 아까 디스토피아 같은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이제, 근데 오늘 토론하는 거 보니까 그게 다시 불식이 되는 그런 장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에서 제가 이제 제일 관심을 가지는 거 뭐냐면, 이게 지방자치를 하다 보면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계시고 이제 시의원도 계시고 뭐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논의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탓을 하죠. 이게 네가 이게 잘못됐다, 니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우리가 이제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 원리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성숙한 사회를 가려면 탓하는 만큼 또 나아가 어떤 부분에서 나 스스로, 의원이면 의원, 공무원이면 공무원, 시민이면 시민 스스로 뭔가 좀 나부터 좀 개선해야 될 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계속 논의가 되면 그게 이제 균형감 있게 가면 우리가 이 30주년의 어떤 지방자치 전면 개정의 기회를 어떻게 보면 윈도우 창, 그러니까 그 정책의 창이 열린 건데 이때 좀 더 우리가 좀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죠? 선진국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점에서 혹시라도 이제 의원님이나 이제 또 청년분들도 계신데 청년분들 자꾸 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나부터 뭔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꿈꾸는 거는 별자리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별들이 있어 왔다 생각하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별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별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런 우리가 이런 공론의 장을 통해서 진짜 앞으로 제대로 된 별자리를 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모임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은 의원님들께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도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번 3부는요. 김찬우 교수님 질문은 자전과 공전이라는 용어를 쓰셔서 자치분권을 자전이라고 말을 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공전이라고 했을 때 시줄과 날줄처럼 여기 연결되는 방안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 나부터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아까 저도 미래는 설계하는데 함께 설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별과 별자리라고 얘기하는데 별은 혼자 빛나는 거고 별자리는 연결해서 별자리를 만드는 건데 그런 것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의견을 들어서 하겠고요. 저도 이제 그럼 각 분에게 제가 2분씩 드리면 될까? 2분씩 뭐 이거는 이제 자기 주장도 되고요.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하시는 겁니다. 질문이나 답변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저부터 1분만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자치 분권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데이터 생태계의 가야 X라는 게 있는데 전 그거에 주목했던 게 뭐냐면 페더레이티드란 말을 써요. 연방형 이런 말을 써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하고 연결되는 건데 분권화된 건데 거기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클라우드라는 구글, 아마존, MS가 있잖아요. 클라우드가. 근데 독일은 고민을 한 거예요. 쟤네들을 이길 수가 없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기는 방법으로 뭘 생각하냐면 쟤네들은 중앙 집중형이지. 그럼 나는 연방형으로 가야겠다. 그 데이터를 연방형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연방형이라는 게 뭐냐면 클라우드나 구글은 CEO가 결정하잖아요. 기업이 결정하는데 이 연방형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결정하는 구조예요. 4명이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 이렇게. 그래서 조직의 거버넌스의 경쟁력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저를 어떻게 아마존이 그러잖아요. 무조건 고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을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저라고 말하면 유저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유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내가 생존의 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의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정말 새롭게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시의회의 그 결정권을 나 혼자만 키우려고 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유저 입장과 고객 입장을 넣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거버넌스로 할 수 있을지를 참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저부터 한다면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늘도 우리 이 회의 이름이 애자일 공개 토론이거든요. 보시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자일이라 하면 지속적으로 고객의 피드백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5분씩 드린 게 아니라 2분씩 3번을 드리는 구조로 해서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다는 의미에서 애자일이라는 말을 썼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법론을 저는 이제 확산하고 이러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돌아가면서 한 분씩 2분 지금 35분이니까 2분 드려도 되죠. 우리가 8명 2분 드릴 테니까 정견 발표 뭐 이런 생각 해가지고 2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동현님부터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2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이동현입니다. 오늘 뭐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토론회, 뭐 세미나 이 토론회를 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더 새롭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근데 방금 김인숙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도 참 고민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을 고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회사의 경영과 지방자치단체를 함께하는 것과 정치를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 고객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분들에 대해서 충성을 하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은 저에게 표를 던져주신 그러니까 제가 당선된 표의 그 인구만큼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거는 좋은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감 있고 상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때로는 서운한 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채찍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감안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고 특히 지방의회는 그렇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있고 유권자들이 그 후보자에게 표를 던졌을 때 그 후보자의 공약이 전체가 마음에 들어서 뽑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일부분이 마음에 들고 혹은 다른 시기상의 이유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를 후보자가 그리고 당선이 됐으면 의원이 혹은 단체장이 어떻게 캐치해내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그 후보자 그리고 당선이 된 의원 단체장의 개인적인 영향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이런 식으로 건강한 자리로 통해서 채찍질을 해주시면 채찍질을 맞는 것도 의원이고요. 그리고 단체장도 이런 자리에 와서 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게 정치적인 영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방의회가 되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치권의 풍토로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으로 제 발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이상으로 그죠? 경영인 이상으로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지웅님 기본권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본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어쨌건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정리한다고 하니까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저는 2014년에 처음으로 시의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전에도 서울시에 살았지만 의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런 게 민주주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많은 구민들이 구의회장에 가본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습과 어떤 개념을 통해서 무언가 그걸 접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바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5분 발언을 하는 구의원분들을 보면서 저 5분의 일부를 구민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게 가능할까? 이게 이제 규칙상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그런 걸 시도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도 시도를 안 하는 걸 보면 규칙상 불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치가 시민과 어떻게 가까워질 건가에 대해서 좀 여러 요소를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어쨌건 한국의 지방자치는 계속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 30년 전에 처음 선거를 하고도 처음 시의원들은 월급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한 8년이 지난 다음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의원 2명당 1명씩 정책 전문 인력을 뽑을 수 있게 되고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좀 주변에 정치를 하자고 많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거절하거든요. 아마 매력적이지 않은 공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되게 리스크가 크거나 근데 저는 이 공간을 어떻게 또 매력적인 일터로 만들 거냐도 정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엔 되게 유독 무언가 아주 강한 권력 지향이 있어야만 올 수 있는 곳이며 그건 그렇지 않은 누군가는 절대 올 수 없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고민한다고 하면 또 10년 뒤엔 더 멋진 지방자치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의회만 갈 게 아니라 구의회도 가봤으면 좋겠다. 5분 시간을 구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써보는데 저는 그런 실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실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정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유일한 나라라면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개도국이었다가 선진국으로 된 유일한 나라에서 앞으로 정말 이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이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권지웅님이 말하는 막 서로 좀 정치인이 되겠다고 싶은 저도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화가 곧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건학님, 예. 글로벌 컴퍼니에서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질문과 관심과 그런 것들을 서울시랑 어떻게 연결할지가 참 많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되게 영광이었고 멋진 의원님들과 함께 청년 패널님들 그리고 사회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좀 더 내공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3년 전인가에 이제 중학생이었을 때 서울시 의회를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전교 학생부 부회장이나 회장 학생들을 모두 모아서 서울시 의회에서 초청하고 구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시 의회가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는데 오늘 이렇게 근거리에서 함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저는 이제 요즘 K 무슨 뭐 K 푸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K 지방자치의 앞으로의 핵심은 무엇일지 그리고 남은 문제의식들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단계가 남았는지에 대한 모두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08명의 다른 의원님들 그리고 총 110명 분들의 목소리가 이제 1000만 시민을 이제 대변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정말 확신이 들고 안정이 되고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 지방자치, K 서울시 좋습니다. 예, 우리 김보람님. 예. 네, 대한민국의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그 권한과 권력과 힘의 집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학과 교육부도 그렇지만, 네, 지방과 중앙 또 뭐 풀뿌리 시민들과 또 그런 뭐 행정과의 관계 등 굉장히 힘의 집중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 청년들이 그 집중된 권한에 집중된 힘과 권력에 우리 목도 주세요 혹은 우리도 입장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구조적으로 그 권한과 힘과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 구조 자체를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 오늘 이 행사도 굉장히 저는 뜻깊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방자치에서 그 자치의 저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청년자치, 청년정치 이야기도 했지만 그 자치라는 것에서 우리 청년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민자치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굉장히 다 편차도 크고 잘하는 곳도 있지만 서울시 내에서도 그 자치 구별로 굉장히 또 다르죠. 근데 그런 것에서 주민자치가 또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가 정말 그냥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실제로 하고 싶은 것들 그런 요구하는 것들을 그 뭐 의회나 행정이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규정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런 것들에서 좀 자치의 좀 본래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그 지방자치 30주년에서 어쨌든 그 7월 달부터 경찰 자치가 시작이 됐는데 교육 자치는 아직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자치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 자치도 중요하지만 자치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같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는 그 자치 분권 없이는 실현이 안 되고 의미가 없고 자치 분권은 사실 재정 분권 없이는 저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 분권은 너무나도 그 단단한 벽이 있죠. 그래서 자치 분권, 재정 분권을 위해서 단체장분들이 국회로 가셔도 결국 국회에 가시면 정말 그 벽에 가로막히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또 저희 훌륭한 의원, 청년 의원님들 계시니까 앞으로도 또 굉장히 계속해서 또 앞으로 나아가시겠지만 그 의원님께서 또 정말 진정한 자치와 재정 분권에 꼭 힘을 함께 보태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저도 미약하지만 함께 힘을 보태는 그 결의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경찰 자치가 시작되고 있는데 좀 주목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그리고 우리가 교육 자치를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교육 자치보다는 자치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도 역량이 강화되는 그 부분이 필요하고 이제 교육 자치다 보고 자치 분권, 재정 분권이 가장 큰 이제 우리의 도전 과제인데 이 부분 어떻게 할지 도와주시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우리 오른쪽 여명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짧게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사실 아까 그 이건학님께서 그 청소년 때 서울시 의회를 방문해 주셨다는 말을 듣고 되게 깜짝 놀랐고 또 서울시 의원으로서의 저의 각오도 부끄러운 게 전 사실 서울시 의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 게 아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의원 되기 정말 직전보다도 더 안 되는 시간 동안 알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지방자치 혹은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계속 어떤 일을 하고 있지 뭘 못하고 있지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덕분에 그 서울지방자치단체도 또 지방의회도 이렇게 책짓질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주신 모든 말씀들과 또 문제 의식들에 또 감사드리고, 또 저희 서울시 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도 주시고, 또 사실 자문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TF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그 서울시 의회보다 젊은 시각과 현실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정말 즐거웠고, 네, 감사합니다. 여명은이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치영님. 예. 네, 먼저 그 주최하고 실행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의 애정을 담아서 약간은 불편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평일 낮 시간에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고 여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좀 기본으로 들어가서 민주주의 제도의 취지,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취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면, 거대 담론이나 큰 이야기들보다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들, 그리고 좀 더 스킨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누군가를 대의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건 어떤 것이 우리 공동체가 공적인 이익을 가장 최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본질을 잡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가능성들도 같이 시도해보는 이런 시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행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달라. 좋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문제, 한청님은 그 페이스북에 굉장히 글을 많이 써, 거의 논문식으로 글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시는 회사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그래서 예, 반가웠습니다. 예, 우리 이재복님. 예. 네, 우선 오늘 지방자치부활 30주년 행사에 참가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요. 우리가 근데 정치는 결국에 정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책을 볼 때 정책을 형성하는 단계와 집행하는 단계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두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그 실제 집행부와의 어떤 그런 뭐 일종의 견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의 충분히 거버넌스 실현하는 게 또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형성과 집행이 완전 구분돼 있었지만, 최근에 복지사회로 가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러면서 집행이 정책 형성까지 이렇게 흡수해버리는 경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행정부는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곳이고 입법부와 의회는 형성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모든 분들이 다 한 번 정도씩 말씀하셨던 거버넌스는 결국에는 우리가 생활 전선에 다 생계를 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정책 집행까지 다 참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성 단계에서 거버넌스를 실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30주년 얘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가 과연 더 이제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책 형성에 있어서의 그런 역할, 내풀을 확보해야 된다. 누가 마련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뭐 집행부나 이런 곳에서 견제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의회가 본인이 스스로 직접 정책 형성에 있어서의 본인의 그 영역과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면서 거버넌스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김찬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것인가, 뭐 해라,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사자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안전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랑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걸 했습니다. 제2의 옐로카펫을 찾아라 이런 부제로 했는데, 거기에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직접 참여하면은 가산점 20%를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120여 개 팀이 모두 초등학생이 주도하거나 동참한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작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스마트 볼록거울이라는 것도
초등학생이 참여한 팀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올해 서울시에서 6개 장소에 시범 설치가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혹은 당사자가 있겠지만은 당사자의 참여를 더 확대하는 거는 여기 오신 이제 청년 패널분들도 각각의 영역에서 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그런 당사자 아동이 직접 서울시와 뭔가 그런 걸 하기엔 쉽지 않잖아요. 그럼 저의 역할은 아동들이 어떤 의견을 내든 간에 선정된 정책은 반드시 실현한다. 이렇게 서울시와 미리 협의를 했던 거죠. 그런 부분을 역할을 우리가 시민사회나 NGO가 해 나간다면은 훨씬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더 많은 당사자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저희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가 이제 제2차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정책 접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작년에는 서울시랑 같이 했고 올해는 행정안전부랑 같이 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랑 같이 하는데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정책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정말 좋은 힌트가 우리가 막 어떤 과제 용역 발주할 때 조건 하나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 공모전 할 때,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들어오면 가산점 20%를 준다라는 그 조건 하나가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용역 발주나 뭐에 조건으로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싶고 정책 형성 과정에서 시의회도 TF가 많은데 TF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할까 한번 고민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TF는 시간이 정해진 거잖아요.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TF의 구성원이 누군지를 한번 봐서 TF 구성원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TF의 활동을 아예 공론화해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참 잘하는 게 뭐냐면 이 디지털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미디어 부분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어서 유튜브나 SNS 이런 걸 아예 처음부터 정책 형성 과정을 아예 공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어떨지 그런 걸 한번 실험해보는 건 어떨지 이런 것들이 참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다혜님. 네. 네, 먼저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 또 진행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동현 의원님께서 지방의회 행정명령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질문을 해주신 것도 있고 해서 답변 겸해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자치분권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명령이라든지 강제 어떤 규율을 늘리는 것으로 그것이 항상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찬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전력의 성장, 그런 성장의 공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좀 더 내실화하고 다져나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중 패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치가 커져야 한다라는 의견에 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굉장히 축하하고 의미 있게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지방자치법 개정 안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가치가 바로 주민주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주권과 주민 주도성이라는 지방자치 또 자치분권의 본질로 돌아가려면 이런 실험의 공간 또 정치의 공간이 가능해야 이것이 저희 사회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이 사실은 지방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지방의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상위기관에서 풀어줘야 되는 그런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소속이 있고 직책과 직위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시민 당사자이고 또 주민 당사자이고 동의 구성원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나의 문제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협력적으로 좀 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말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 우리 글로벌의 문제를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대적으로 이제는 소규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과 당사자들의 집중을 함으로써 이런 자치분권을 이뤄나가고 나아가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또 포스트 코로나를 또 대비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또 뉴노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홍보성 발언을 하자면 저희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해 가고 있는 저희 서대문구에 굉장히 많은 로컬 벤처들의 창발적이고 아주 톡톡 튀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 역시 그분들과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말 역량 있는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다혜님, 그 주민 주권이고 그게 아까 말한 또 서대문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벤처 활동한다고 해서 반갑습니다. 지금이 약 12분이 남았는데요. 우리가 수업 좀 일찍 끝나면 좋잖아요. 제가 5분 일찍 끝내는 걸로 하고 그렇다고 너무 그래서 지금부터 한 양쪽에서 대표적으로 한 분만 나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 그분 한두 분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하면 5분 일찍 끝내는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나 한 번 얘기해보고 싶다. 한 분씩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집에 가시고 싶은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두 의원님께 오늘 나왔었던 이야기들 중에 아까 이건학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피드백을 추가로 남겨주실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왔었던 것들 중에 뭐 진행이 가능하다든가 혹은 검토를 받는데 불가능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뭐 저희 내부라고 하더라도 좀 향후에 남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토론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좋겠고 우리가 했던 거를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목표가 이게 만나서 우리가 막 포지션 페이퍼 이런 거 하나 내고 싶었거든요. 우리 8명이 모여서 지방자치는 1번 뭐다, 2번이 우선순위는 뭐다. 우리 이렇게 쫙 해서 한 장을 내고 싶었는데 하여튼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 여명님 혹시 다른 한 사람도 더 얘기하실 분 없을까요? 없으면 여명님하고 이동현 의원님께 시의원님입니까? 제가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말씀해 주시죠. 예. 또 특권이라는 말에 반발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예, 아니 저는 그 방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그 이건학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의회에서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가 생길 때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좀 피드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냥 농담인데 우리 권지웅님은 저희 서울시 의회에 추경호라는 의원님이 계세요. 근데 그 의원님이랑 말투랑 목소리가 비슷하셔가지고 의회에 와 있는 기분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우리 이동현 의원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켜주세요. 예. 일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청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피드백이나 이거 추후에도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면 저희 답변 제일 많이 잘하는 의원으로 저랑 여명 의원님은 유명합니다. 누구든 오셔도 저희 사무실에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예. 저희 항상 듣고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 토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이고 앞으로 30년 서울시 의회가 무궁한 발전과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